지난번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하세요? 20페이지 정도까지 읽은 것 같아요. 각주 5번이요? 예. 예, 예. 음악은 좀 더 들어보셨어요, 혹시? 배영국 1번 좋아하세요? 전 이게 이제 텍스트만 보면 뭔 소리인지 사실 진짜 모를 얘기들이거든요. 여기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 주요한 게 여기 플래졸렛 현악기로 하모닉스 연주하는 대목을 말씀드렸죠. 이 소리가 그냥 현을 짚어서 나는 소리보다 더 뭐 이렇게 휘파람 소리 같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플래졸렛이라고 여기 공유를 해드려야겠네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교향곡 1번 첫머리예요. 전에 읽었던 것들 다시 지금 되짚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랑잠 슐레펜트 이렇게 써 있죠. 보통 이제 이탈리아어로 악상 표시를 하면 이건 아다지오나 안단테, 안단테보다는 좀 더 느린 아다지오 정도 될 거예요. 랑잠이라는 거 독일어로 느리다는 뜻이고 슐레펜트라는 말은 질질 끌면서 하라는 뜻이고요. Behind not to allow 이건 자연의 소리처럼 들어보시면 여기 뻐꾸기 소리 같은 거 막 들리실 거예요. 그런 소리를 흉내내서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작품을 처음 부분을 묘사를 하면서 이게 막 새벽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이제 만물이 이렇게 일어나는,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고 이 작품 전체는 그러니까 어떤 청춘의 도약 같은 것을 봄의 기운 그런 것을 나타내는 느낌이다. 그런 식으로 뭐 이제 파악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무리는 아니죠. 낮 귀한 낮 자연의 소리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자연물을 연상시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여기 사도 하행동기를 얘기하는 게 계속 이거죠. 라미 라미야 이게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목관악기마다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피우 모소라는 게 나와요. 갑자기 활기 있게라는 게 표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느리게 연주하라고 하다가 보통 다른 작곡가의 작품이라면 이런 악상 표시가 나오더라도 약간만 더 활기차져서 앞의 템포와 어떻게 보면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말러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템포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트럼펫하고 트롬본 밖에서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처음에는 이제 목관악기가 내거든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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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템포, 완전히 다른 템포로 다른 음악이 끼어드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연주하게 돼 있어요. 사실 말러 작품은 처음에는 이렇게 악상 표시가 돼 있더라도 이게 어떤 전체적인 느낌만 나타내 줄 뿐이지 어떤 다른 고전적인 작품의 어떤 템포 지시처럼 예를 들어서 4분음표를 뭐 66, 그 메트로놈 표시 같은 것이 돼 있지를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러를 굉장히 지휘를 잘했던 지휘자 중에 독일 지휘자 중에 미하일 길렌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고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말러 교향곡은 두 마디마다 템포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도 두 마디마다 계속 지휘자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템포를 캐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곡 자체가 이렇게 계속 꿈틀꿈틀 되기 때문이죠. 노래도 흐르는 노래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중단된 노래, 끼어드는 노래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음악을 구조 만드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 텍스트를 한번 일단 같이 보시죠. 여기 보면은 20페이지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20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면 갑자기 피우모스가 된다. 한층 활기 있게. 그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활기 있게 되는 것. 즉, 이 부분에 나오는 두 대의 클라리넷이 퍼스트 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이 같이 연주를 하고 있죠. 옥타브로. 창백한 소리가 나는 중저음역에서 연주하고 제3성부로는 약하게 연주되는 베이스 클라리넷이 덧붙여지는 피아니시모 팡파르는 마치 커튼 뒤에서 울려 나오는 듯 희미한데 부질없이 뚫고 나오려고 하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 같다. 팡파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뚫고 나오려는 어떤 가장 부각되는 음악이잖아요. 어떻게 뒤에서 부르는 멀리서 부르는 듯한 팡파르 소리를 처음에 내놓고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트럼펫으로 건너가서 전에 보여드린 막 뒤에서 연주하는 트럼펫 소리로 나오죠. 그것이 여기 써 있기로는 그 팡파르는 트럼펫군으로 건너가도 말러가 요구한 배치대로 아주 멀리 떨어진 채 머물러 있다. 그런 다음 제1악장이 정점, 즉 으뜸음인 D음이, 그러니까 레 소리죠. 이게 D 장조예요. 주 조성이요. 그러니까 D 장조로 되돌아가는 때에서는 거기가 클라이맥스가 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악보로 보면 한참 뒤에 얘기예요, 사실은. 이 으뜸음인 D음이 재증정하는 곳 6마디 전에 가서는 트럼펫, 호른군, 고음 목관군으로 연주되는 팡파르가 이전의 오케스트라 음향과의 비례 관계와 함께 그곳으로 인도한 상승과의 비례 관계도 완전히 제쳐두고서 뚫고 나온다. 이 팡파르가 처음에는 뚫고 나오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뚫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시도들이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기어이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커튼 막 뭔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막고 있는 커튼을 뚫고 나오는 그런 어떤 느낌,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음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 어떻게 여기 클라이맥스까지 가려면은 한참 뒤거든요. 여기 리허설 레터로 한 26까지 가야 돼요. 이제 한번 1악장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 아시니까 텍스트만 가지고 얘기해도 되실까요? 어떠시겠어요? 한번 그러면 1악장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보죠, 한번. 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이것은 이러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헬싱키 방송교향악단이에요. 거기 핀란드 헬싱키에 아주 멋진 연주회장이 있어요. 팔로 알토라는 그 핀란드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설계한 연주회장으로 아주 유명하죠. 여기가. 선생님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잠깐만요. 소리 공유가 잠깐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들리시죠? 이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두 사람이 같이 불고 있죠. 언제나 둘이 팀이 돼서 퍼스와 세컨이 한 팀이라는 거 전에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같이 부는 거고요. 호르는 아주 느긋한 목가를 연주하고 있는데 뒤에서 팡파르가 들리잖아요. 완전히 이질적인 두 개의 음악을 이렇게 병치시킨 거죠. 이제서야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1악장. 그러면서 계속 그 사도 따따 따따 하는 소리가 이렇게 계속 떨리고
보통 교향곡에서는 전통적인 교향곡에서는 그 구조가 일악장의 구조가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 그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시부라는 부분은 그 주제를 노래를 먼저 어떻게 보면 소개해 주는 부분이죠. 제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요. 보통 교향곡이면은 두 개 내지 세 개의 주제가 나와요. 제1주제, 제2주제. 두 개의 성격이 보통은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가진 주제. 그렇지만 재료, 음악의 재료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몇 도 몇 도 그런 벽돌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의 벽돌로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할 때. 그 벽돌은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음악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노래가 아주 경쾌한 주제면은 두 번째 주제는 좀 느리면서 서정적인 주제가 보통 나오는데요. 그게 완전히 다른 노래인 것 같지만 첫 번째 노래의 재료를 뭐 위아래로 뒤집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아니면 반을 쪼개가지고 쓰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논리성을 확보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제시부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보통 악보를 보시면 베토벤이나 브람스 교향곡 같은 것을 보시면은 제시부가 끝날 때 되돌이표가 있어요. 그 악보를 보실 때 가장 쉽게 파악하시는 방법이 되돌이표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되돌이표가 나오면 딱 거기까지가 제시부라는 의미예요. 반복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죠. 노래를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서 친숙하게 만든 다음에 발전부에 가서는 그것을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첫 번째 나왔던 선율과 제2선율 그리고 밑에 깔려 있던 다른 뭐 반주부라든지 거기서 나왔던 리듬 또 음가 또 아니면은 그 음의 음정들 그런 걸 재료 삼아서 이제는 전부 그것을 섞어요. 섞고 느리고 찢고 뒤집고 아니면은 또 결합시키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음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클라이맥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점점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음악을 다 보여주고 나면은 이제 재현부. 첫 번째 부분이 다시 나오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평화롭게 첫 노래를 살짝 보여주고 이제 끝내는 방식.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제 소나타 형식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그냥 악곡으로 뭐 바이올린 소나타, 뭐 피아노 소나타 그런 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런 소나타 곡 제목인 소나타 말고 그 소나타 안에서도 일악장의 형식을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여기 말로 교향곡에는 보통 되돌이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없는 경우예요. 하지만 이제 음악 안에서 되돌이표는 없지만 이 제시부의 반복을 악보로 그려낸 거죠. 하지만 약간씩 변형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고전적인 교향곡을 연주할 때도 20세기 초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음반 만들 때는. 왜냐면은 음반은 그 담을 수 있는 분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레코드판 같은 경우는 기껏 한 면에 한 30분 정도예요. 거기에 다 담으려면은 그 반복을 안 생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반복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반복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충실하게 연주할 사람들은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할 때도 똑같이 연주하지 않고, 템포를 약간 달리 한다든지, 거기에 뭐 꾸밈을 좀 더 넣는다든지, 즉흥적인 요소를 넣어서 약간 변화를 주죠. 그러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그런 변화들을 말로는 도돌이표를 굳이 하지 않고서도 지금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의해서 여기에서 어떤 세밀한 변화가 나왔는지.
서 있던 사람들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이 지점에서 악보에 아예 써 있어요. 그 아까 바깥에서 연주했던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이 지점에서 한참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저 때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발소리를 내도 음악에 방해가 안 될 만한 지점이니까 저 때 들어와라 아예 말러가 악보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보통은 저런 표시도 안 해놓거든요. 그냥 적당히 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말러는 이때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고. 이거 보고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음악이 좀 뭔가 변했어요. 이제 분위기가. 처음 같은 그런 편하고로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여기서는 좀 이렇게 불안한 느낌? 뻐꾸 소리는 계속 나는데 뭔가가 무슨 사건이 터질 것 같은 이제 단조로 변하면서 암시를 주죠. 음정을 이렇게 떨어뜨리죠. 글리산도로. 저것도 악보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글리산도 음정. 이게 방해를 하죠. 클라리넷에서.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와요. 저 방해들을 뚫고.
방해를 놓던 형태가 다시 나오죠. 이러면서 아까 실패했던 낙을 뚫고 나오는 시도들을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카드를 해방하면서 하는 힘겨운 느낌이에요. 이 점이에요. 텍스트에 나온 게 여기까지예요. 악보를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이 여기에 보면은 숫자들이 써 있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공유해야죠. 큰 숫자로 써 있는 것. 악보 처음에 조그맣게 써 있는 것은 이건 마디수고요. 이거는 리허설 레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에 숫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알파벳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연습할 때 연습하기 쉬우라고.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하다가 중단시키고 이제 뭐 지시사항을 요구한 다음에 그러면 26번부터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박자 마디수를 얘기를 하면은 만약 이 리허설 레터가 없을 경우에 사람들이 한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이런 필요한 대목에 주로 이제 조성이 바뀐다거나 템포가 바뀌는 지점에 써놓죠. 그렇게 하면은 연습하기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제적인 이유에서 써놔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아까 찾아놓고 제가 또. 이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이게 잘못 났네. 예, 잠깐만요. 예, 빵빠레 부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요. 예. 여기에요. 여기. 26번. 여기가 클라이맥스 지점이에요. 여기가 음악이 그 앞에 계속 뭔가 용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 쓰다가 뭔가 이제 팍 터지는 그 부분이 26번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아까 이 말로 여기 텍스트에서 6마디 전부터 그 트럼펫과 혼과 목관 악기가 빵빠르를 연주한다고 한 6마디 동안 연주한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앞에서는 계속 좌절됐던 것. 상승하고 뚫고 나오려고 했지만 계속 사라졌죠. 근데 여기서는 상승을 해요. 아주 커다란 도약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 말러교향곡에서는 반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지녀요. 그건 이제 나중에 3번 교향곡 얘기할 때 이제 나올 텐데, 이 6마디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26번까지 가는 그 지점까지요. 여기서부터죠. 이게 26번이에요. 들어볼게요. 여기까지예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여기서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걸 성공하고 탁 얹어놨죠.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 들어보시면은, 근데 이 어떤 그 목가적으로 흘러가는 따다라라라라라라라라
노래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불안하게 불안을 조성하고 뭔가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이게 불안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모멘트를 시작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전통적인 어떤 음악관념에서 볼 때는 이게 딱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보통은 짝수로. 보통 노래 배울 때 동기는 두 마디, 네 마디. 노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가 8마디, 16마디, 32마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져 가잖아요. 말로 배운 곡은 그게 좀 안 맞아요. 대칭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흘러가다가 어떤 큰 덩어리에서 뭔가 이렇게 완전히 중간 완결을 짓기도 전에 그런 다른 시작이 나와버리고 그게 그 비례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좀 조급하다고 그럴까? 좀 관망하는 사람의 느낌으로 보면 그래요. 사학장은 가면 특히 더 그래요. 좀 조급해요. 터트리는 게. 만약 브루크너 같으면은 좀 더 있다 터트렸을 텐데 말로는 서둘러서 터트려 버리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 맞아요. 암벽 타고 불안불안하게 올라가다가 써서 기어 올라가다가 산의 정상에 도착하는 느낌.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기서 예? 빨리 올라가는 어, 것 어, 같은데. 그죠. 예,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음악 이론가로서 전통적인 이론가가 아니라 우리한테 익숙한 고전 음악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한테 익숙한 귀에는 이것도 잘 들어보면은 그런 불균형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불균형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말러의 영곡에. 이제 아도르노는 그것을 그러니까 해명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말러 음악을 들으면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을 비판을 하죠. 불균형한 것. 이게 제대로 만든 곡이 아니다. 너무 설익은 작품이고 섣불렀고 만드는 방법도 균형도 안 맞고 어떤 클라이맥스 배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하고 사실 여기에 빵 하면서 터치면서 뭔가 해방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재료들 자세히 보시면 잘 들어보시면은 여기서 뭔가 대단한 거 없어요. 따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소리로 뭔가 이렇게 와 하려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26번에 그 막이 완전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장면에 가서도 불러지는 그 호른이 부르는 노래가 뭐 대단한 노래, 새로운 노래가 아니에요.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빠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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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어요. 근데 말로는 이 소리로 음향으로 이건 진짜 실제 연주 회장에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향으로 뭔가 효과를 나타낸 거죠. 근데 말러가 의도한 게 뭐였느냐? 그리고 말러의 의도를 떠나서 이 작품에서 말해야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어떤 한 텍스트 그게 이제 작품일 수도 있고 작품이 아닌 다른 텍스트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다큐멘터리 텍스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록문일 수도 있고 기사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텍스트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희생양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인류 역사에 계속 희생양은 있어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희생양을에 관한 기록문, 중세에 마녀 사냥을 하던 기록문들을 이제 보여줘요. 거기 마녀 사냥, 희생양을 내용으로 삼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록을 해놨죠. 그때 일어났던 사건.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에 독을 탔다고 해서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다. 아니면 어떤 그때 패스트가 돌았는데 그게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마을에 유대인들이 살아서 그랬다고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든지 막 그렇게 다 학살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한 사람은 그걸 어떤 입장이냐면 그게 정당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희생양에 관한 이야기가 내용엔 들어가 있지만 희생양이라는 것, 희생양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양이라는 그 제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또 관습, 그 자체를 바깥에서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거리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니까 르네지라르가 든 예에서 희생양을 그냥 내용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하는 텍스트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성경이라고,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는 희생양의 어떤 그 예수가 잡혀서 죽는 장면이 그걸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희생양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죽어 마땅해서 죽은 것이고 그 할머니들이 죽어 마땅한 마녀였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이 신인지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계속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희생양을 구조화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클라이맥스 구조, 기승전결, 아니면 베토벤 교향곡식의 말씀드렸죠. 그게 변증법적인 발전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악장의 이 소나타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향곡 악장 중에서 가장 형식이 틀지어져 있는 형식이에요. 마치 말하자면은 서양 기독교의 어떤 도그마와 같은 주어진 것,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관습 틀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통은 이제 좀 느린 악장이 나오죠. 3악장에 가서는 스케르초 악장이 나오고 4악장 피날레에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악장이 나오죠. 이 악장, 느린 악장과 스케르초 악장의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근데 그거 이제 작곡가마다 그것을 느린 악장과 스케르초 악장의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해요. 도그마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도그마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나를 옥죄해 왔기 때문에 느린 악장에서는 어떤 작곡가는 위로를 해요.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 악장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속 반성하는, 침잠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색하고 고민하는 악장을 만들죠. 3악장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악장이에요. 왜냐면 1악장과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에서 다 깨부수는 악장이죠. 다 깨부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고민했기 때문에 이제 좀 털자. 나와서 뭔가 좀 이렇게 그거 역시 위로의 일종이죠. 털고 일어서는 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브람스였고요. 그 도그마를 완전히 깨부시는 완전히 일종의 반달리즘에 가까워요. 완전히 이게 뭐였어? 날 여태까지 옥죄고 있었잖아. 이거 다 필요 없어 하고 다 깨부셔 버리는 사람이 브루크너예요. 그러고 나서 진정한 자유와
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진정한 신일 수도 있어요. 구속이 되지 않는 거. 기독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했다는 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꾸로 말하면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어떠한 교설도, 어떠한 가르침도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애초에 일학장에서 제시됐던 모든 도구마들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학장에서는 자유를 확보를 해요. 처음에 베토벤이 그것을 이제 음악으로 구조화했을 때는 신선했죠. 굉장한 음악적 혁명이었어요. 이거는 형식적 혁명이 아니라 내용적 혁명이었어요. 여기에 인간의 어떤 사상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냥 그 이전까지는 음악이라는 것은 리베르티스망, 그러니까 유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락물이죠. 근데 베토벤은 여기다가 어떤 더 거대한 거대 담론 아니면 거대한 사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버릴 거죠. 교향곡이라는 장르를. 근데 낭만주의로 오면서 사실 굉장히 사적이 프라이빗한 장르가 되어버렸어요. 슈만이나 브람스는 이 베토벤이 만들어 놓은 세계사적인 개인이 활동하는 무대인, 소설로 치면 주인공이 세계사적인 나폴레옹이나 그런 어떤 거대한 사람이지만 슈마인이나 브람스 교향곡의 주인공은 세계사적 개인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개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 나이의 남성의 감성을 보여줘요. 그냥 브람스는 더해요. 그 40대, 50대 때 교향곡을 일본 쓴 게 40 넘어서였잖아요.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스승의 미망인인 클라라 때문에 고민을 하던 그때인데 그러한 감성, 그 중년 남자가 혼자 짝사랑하는 그 감성이 으로 축소를 시켜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사적인 느낌으로. 근데 사실 낭만주의의 이념 자체가 그래요. 어떤 거대 담론을 통해서 뭔가 거대한 얘기를, 거창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장 사적인 인간, 단 하나의 인간, 유일한 인간이 사실은 이 세상의 전부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이 세상의 전부, 나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개인을 강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그 뒤에 아류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듣는 교향곡이라는 작품들 많지 않아요. 기껏 다 꼽아봤자 한 100곡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교향곡이라는 장르가 처음 탄생하고서 지금까지 쓰여진 교향곡 수가 2만 곡이 넘어요. 나머지들은 사실 제가 지금 쓰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책을 쓰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별별 고향곡까지 다 들어봤는데 진짜 쓰레기들이 많아요. 진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듣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아류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베토벤 뽐 따서 만드는. 심지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작곡 교수들, 에드와르드 푹스라는 교수도 있었어요. 푹스 또 아니면 누가 있을까요? 또 브루크너에게 작곡을 가르친 선생님도 있었어요. 브루크보다 나이가 적어요. 근데 교수예요. 브루크너보다 먼저 교수가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페르디난트 리스 아니면 독일 사람들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쓴 교향곡 제가 리하르트 베츠 다 들어봤는데 안 들어도 돼요. 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곡들이 그냥 그냥 살짝 들을 만한 별미지 뭔가 새로운 거는 없는, 아니면은 그냥 따분한. 당시에는 근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인데도 그런 곡들이 많아요.
사실은 교향곡이 탄생한 것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원래는 오페라의 서곡이었어요. 지금도 이탈리아 오페라 서곡을 심포니아라고 불러요. 그 심포니아라는 서곡이 발전해서 독립한 거죠. 처음에는 거의 모음곡 형식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그 오페라 서곡 심포니아 자체가 세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협주곡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게 오스트리아에 넘어가서 오스트리아에서는 4악장짜리 교향곡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엔 투닥투닥 거렸어요. 4악장짜리 교향곡이 맞냐? 3악장짜리 교향곡이 맞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독일에선 4악장짜리 교향곡이 주류로 정착하게 됐죠. 근데 그 형식을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안착시킨 사람이 하이든이에요. 그 이전에 이탈리아 사람들 교향곡들이 있거든요. 초기 교향곡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런 거의 모음곡, 파르티타나 뭐 그런 형식들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 악장들 간의 연관성이 그렇게 긴밀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베토벤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장르로 정립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이걸 따라했죠. 인간 승리,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도 하나가 뭔가 히트치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류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전 예전에 호텔 델루나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뒤에 나온 것들은 다 아류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유사한 모티브들이 계속 여기서 갖다 쓰고 저기서 갖다 쓰고 드라마들 보면은 그런 거 많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티브들을 계속 갖다 섞어서 쓰는 거죠. 그런 교향곡들도 다 그런 교향곡 투성이에요. 말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습화된 그 틀지워진 기승전결의 교향곡을 어떻게 보면은 반성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말러와 사실은 말러의 친구가 있어요. 동갑내기 친구인데 한스 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딱 20대에 죽었어요. 근데 딱 교향곡을 한 곡 남겼거든요. 근데 들어보시면은 교향곡 말러 교향곡 1번과 비슷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는 뭐 말러가 이 한스 로트의 교향곡을 표절했다. 그런 말도 있곤 한데 둘이 같이 생각이 같았고 의기투합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신교향곡, 새로운 교향곡을 만들자. 그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로트가 오래 살았으면은 그 운동에 어떻게 보면 더 선두주자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어버렸어요. 당시에 매독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유럽 인구의 30%가 매독에 걸렸으니까. 매독으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한스 로트도 매독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고 볼프라는 그 가곡 작곡가 아세요? 예, 그 사람도 말러보다 한 몇 살 많은 선배죠. 말러와도 아주 잘 알고 지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매독 걸려서 근데 젊어서 죽은 게 아니라 매독이 3기로 나눠요. 매독이라는 병이. 제가 이제 이 시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매독을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발현되다가 그 다음에 잠복기가 와요. 잠복기가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슈만도 사실 매독에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맨날 술 마시고 그냥 그 다음 날까지 자고 그러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독에 처음 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클라라하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았잖아요. 매독에 걸리면은 이제 불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에는 그렇게 가능하대요. 정상적인 생활이. 근데 그게 언제 다시 발현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슈만은 그게 40대에 발현이 됐죠. 근데 그게 다시 발현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요. 뇌로 가서 뇌연화라는 이게 그러니까 뇌를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사람이.
미치광이가 돼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 정신분열증 같이. 술만 정신병도 매독에 그쵸. 관련이 있는 거다. 예. 매독 이제 3기가 왔기 때문에 재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복기를 지나서. 그 탓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튼 다 정신 이상이 오는 거예요. 볼프도 정신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아무튼 당시에 그렇게 아깝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 많았죠. 근데 한스 브로트는 진짜 아까워요. 한번 음반이 지금은 이제 꽤 몇 개 나와 있고 재발굴이 이루어진 게 거의 한 20년 밖에 안 돼요. 한스 브로트의 교향곡 악보가 출판된 것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고. 한번 찾아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듣기에는 꼭 지금의 영화 음악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들을 수 없는 사운드였겠죠. 그런 사운드는 그전에는 사실 없었어요. 아무튼 말러의 이런 섣부른 클라이맥스 그런 것 이게 한번 텍스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각주 4번 다음 문장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그런 다음 1악장의 정점, 즉 으뜸이민 뒤음이 재등장하는 곳, 아까 말씀드린 리허설 레터 26번, 그것의 6마디 전에서는 이런 팡파르가 나오는데 이전의 오케스트라 음향과의 비례관계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한 그 클라이맥스로 인도한 상승과의 비례관계, 아까 말씀드린 그 비례관계예요. 음악적인 구조적 비례관계죠. 여기서 과연 상승을 시작하고 여기서 터트리는 게 구조적으로 올바른가, 잘 쓴 곡인가, 그러니까 잘 빚은 곡인가, 균형 있게 그 관점에서 볼 때 안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제쳐두고서 이렇게 표현했죠. 일부러 완전히 말러는 그걸 알지만 완전히 이걸 무시했다는 거죠. 뚫고 나온다. 이러한 상승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음악이 어떤 광경 앞에 확 그냥 내던져지는 것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파열은 경계 넘어졌죠. 음악 자체의 운동이 미치지 않는 저편에서 비롯된다. 음악을 만드는 뭐라고 할까요? 그 컨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용을 쓰면서 기어이 그 정상에 올라가는 거 말씀하셨죠? 용을 쓴 결과로 올라간 게 아닌 거예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팡파르가 있어요. 팡파르는 계속 좌절됐어요. 앞에 나왔던 팡파르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승? 우리말로 하면은 이승 아니면 뭐 차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니체식으로 말하면 그 피안 저승? 아니면 이게 뭐 무슨 천국?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차원이에요. 이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스무스하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감으로써 여기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막고 있죠. 베토벤은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 그걸 다른 말로 서양식의 우리말로는 그 사자성어에 고진감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아이고. 그러니까 고생이 지나가면은 단계 온다는 거잖아요. 닿으면.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서양의 그 어떤 그 사자성어가 아닌 어떤 성어가 있어요. 라틴어로 된 건데 뭐 그게 뭐였더라. 그것도 아무튼 뭐 무슨 고생을 지나서 별로 간다는 그런 식의 의미예요. 리니어리티를 나타낸 거죠. 그리고 어떤 지속적인 상승, 거기에 벽은 없다는 거죠. 어떤 지성을 다하면 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도 마찬가지죠. 고생을 끝까지 하면은 천국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 가 닿을 수 있다는 생각. 거기에는 어떤 이 장벽이 없는 거예요. 사실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그런 철학자들은 이걸 장벽으로 파악을 했죠. 키에케고르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인가? 키에케고르 같은 경우는 그냥 몸을 내던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이가 어떻게 보면 산으로 치면은 저기 설산의 크레바스 같은 거예요. 그 크레바스를 어떻게 뛰어넘어요? 밑에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몸이 부서지고 시체도 찾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키에케고르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앙이 깊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철학은 어떤 신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의 믿음에 의해서 뭐 건너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막혀 있는 배리어인 건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그걸 보여준 거죠. 베토벤식의 어떤 그런 도식은 인간 승리의 도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한 게 우리 시대의 사회,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벽. 그게 뭐 어떤 뭐죠? 이제는 뭐 개천에서 용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뭐 사회적인 장벽이 됐든 아니면 그 전쟁이 만연하던 그 시대의 어떤 다른 식의 장벽이 신분적인 장벽이 됐든 아니면 우주 자체의 어떤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장벽이 됐든 말로는 이것을 장벽으로 파악을 한 거죠. 장벽에 가닿는 방법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전까지 어떤 균형 그런 것에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갑자기 터져 나와요. 말로도 이 균형을 일부러 깬 이유가 갑자기를 예 맞아요. 에드 아스트라 이 뒤에 뭐 더 붙죠 사실. 그 전에 뭘 지나서 아스트라는 이제 별이고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가닿는 방법은 균형에 의해서도 논리에 의해서도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갑자기 와요. 그야말로 갑자기 아니면 동문학자 어떤 독일의 칼하인츠 보러라는 동문학자가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은 이건 돌연히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동문학자분은 그런 성격이에요. 몸을 이게 상승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확 밀쳐졌다는 느낌. 이 장벽으로 확 밀쳐졌고 이 힘은 어디서 온다고 여기 써놨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여기 간 게 아니라 이 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곳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신세계, 이 너머. 이게 저승과 이승의 뭐 갈림 벽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장벽이 서져 있고 이게 커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우리는 이 건너를 내다볼 수가 없죠. 이 차 피안을. 그런데 이 힘이 여기서 에너지를 끌어온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파열, 여기서 이게 어떤 빅뱅이 가능했던 거죠. 빅뱅의 이유가 뭔지는 사실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죠? 빅뱅론 아시죠? 우주론에. 빅뱅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터무니없이 갑자기 이유 없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완전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신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방식이다. 말로의 교환곡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빰빠르까지만 딱 들으셨죠. 예, 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도르노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커튼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예. 근데 이 커튼이라는 게 이게 문화적 차이겠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커튼이라는 게 사실 유입된 문화잖아요. 커튼이라는 게 뭔가 막기 위해서 쓰지는 않죠. 주로 그냥 장식물 아니면 창문에 쳐서 그냥 가리는 정도, 햇빛을 막는 정도. 근데 서양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병풍 같은 의미죠. 우리로 치면 그 빈소에 우리가 갈 때 옛날 집 한옥에서는 병풍을 쳤죠. 관을 그 뒤에 놨고요. 그리고 신분을 가르는 표시이기도 했죠. 병풍을 놓고 그 뒤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경계죠. 그리고 오페라 극장 가보시면 우리나라 오페라 극장 말고 서양의 오페라, 유럽의 오페라 극장 가시면은 막이 그야말로 보이지 않게 만든 막이에요. 안막이에요. 완전한 안막 커튼. 보이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그 커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차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문화인데 커튼이라는 문화가 그들에게도 일종의 뭔가를 가리고 구분하는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그리고 신분을 구분하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커튼 막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페라 연출가가 아예 제가 베를린에 살았거든요. 거기 이제 슈타트호퍼라고 이제 그 몇백 년 된 프로이센의 이제 왕립 오페라 극장이었어요. 거기서 살로메를 공연을 한 번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막이 원래는 양쪽으로 열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희한하게 이렇게 두루마리로 위로 올라가는 막을 쳐놨더라고요. 쫙 막이 올라가면서 곡이 시작됐죠. 봉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 곡 살로메 내용 아시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살로메도 죽죠. 죽으면서 끝나는데 그때 어떻게 끝나냐면은 막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박수 이렇게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막을 내던졌어요. 천정에 가서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그냥 에라 하면서 그냥 확 내던지듯이. 뭐 이따위 이야기가 다 있냐. 거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 그걸 보고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오페라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연출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내던진 건 기억이 나요. 아무튼 막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에너지도 막에 도달하는 에너지도 인간에 의해서
여기까지 도달한 인간에 의해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다. 뭐 거의 신앙적이죠. 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신이 하신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 신부님이 하실 법한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말러는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절대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한 거는 이 막인 거죠.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나가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뭐 논리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배움의 깊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죠. 시간이 또 됐는데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갈게요. 독일 동사 중에 durchbrechen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단어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 접두사가 되겠죠. 두르히는 뭔가 뚫고라는 뜻이 뭔가를 거쳐가다, 뚫고 가다, through 영어의 through 같은 의미예요. 그 브레이크이라는 말은 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합쳐져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돌파하다. 그러니까 뚫고 나가다 그런 뜻이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다. 그런 의미, 보통 이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여요. 말러가 이것을 명사화하면은 브레이히엔이라는 동사를 명사형이 뭐냐면은 브루흐예요. 그 작곡가 브루흐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이 브루흐 하면은 어떤 단절, 깨어진 자리, 아니면은 꺾임, 부러짐, 뭐 그런 느낌이 되죠.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브레이히엔의 명사형은 durchbruch가 돼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철, 돌파 그런 의미죠. 일상적인 의미로는. 아도르노는 이것을 말러의 음악을 가장 대표하는 의미로 썼어요. 자기식으로 철학 용어화한 거죠. durchbruch. 그런데 이것은 뚫고 나가다는 의미도 전혀 아니고요. 관철한다는 의미도 전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본 의미 그대로예요. 뭔가가 갑자기 확 펼쳐지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도노 점수가 아니라 도노 돈수인 거죠. 진리가 내 눈앞에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펼쳐지는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화현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이유도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보다 아까 최유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서울대에서 석사 논문을 이 책으로 말러 책으로 쓰셨는데 그분은 이거를 개파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개파라는 것은 고칠게에다가 깰파자죠. 일반 내지의 부분은 개파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죠? 예, 근데 저는 그 말에 반대예요. 왜냐면은 이건 고칠게자잖아요. 고친다는 의미가 사실 전혀 없어요. 고쳐 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돌연히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고칠게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파는 맞아요. 깨는 거니까. 깨고 나와서 신세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현현 하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파현을 전 썼어요. 뭐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실지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고칠게자는 써서 번역어를 만드는 것은 이 드로키브르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 개파라는 말이 많이 지금 유포돼 있더라고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고친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재료들은 그대로 놔둔다는 거잖아요. 부서진 것을 고쳐 쓴다는 것. 의자 다리가 부서졌으면 의자 다리를 붙여서 쓰는 거지 완전히 새 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 무슨 말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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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찢고, 예. 완전히 찢고, 우리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는 건 뭐죠? 상상도 못했던. 예상도 못했고, 이것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신세계가. 그러니까 마치 블랙홀 넘어서 화이트홀로 넘어가듯이. 블랙홀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SF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뒤를 상상하는 영화들 많잖아요. 뭐 평행 우주가 나타날지 뭐가 나타날지 사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아니면 우리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일 거라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다를지 사실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이걸 이제 진리라고 확대를 해보죠. 신세계일 수도 있고 뭐 유토피아일 수도 있지만 진리라고 하면 철학이라는 학문은 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학문 하고 싶어하는 학문이잖아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게 철학의 어원이 필로소피아잖아요. 필로는 좋아한다는 의미죠. 소피아가 지혜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좋아한다. 지혜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영원히 시지프스처럼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철학자인 거죠.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지도 모르죠. 어떤 모종의 진리에는 그러면은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느냐? 미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생겼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인간의 감성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변색계하죠. 아침에 똑같은 음악도 아침에 들으면 느낌 다르고 저녁에 들으면 느낌 다르고 연주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내 기분에 따라서 다르고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의 감성이에요. 오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그 전까지만 해도 고전적으로 고대 그리스 이래로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죠. 그 영원한 불변하는 진리에 어떻게 조변석계 하는 감성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술을 감상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맛봤다고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술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걸까? 아도르노는 그러니까 그냥 아도르노 미학에 대해서 그냥 살짝만 말씀드린다면은 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예술 작품이 언제나 영구불변하게 진리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술을 우리가 음악을 듣건 뭐 소설을 보건 영화를 보건 그러고 그 어느 순간에 살짝 어느 순간 섬광처럼 불꽃놀이 하듯이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번쩍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한테 모습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예술을 통해서. 그야말로 번쩍이죠. 순간적으로. 하이데거도 비슷한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도르노는 그렇게 말을 했죠.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것은 허상이다. 나아가서. 우리한테 적어도 보일 때는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일나마 진리를 우리에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크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의미를 두 가지를 구별을 했잖아요. 지속 시간과 물리적 시간이요. 물리적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똑같은 질량이 똑같은 시간이에요. 1초 1초의 양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정도에 있어서 그 시간과 결부시켜보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진리를 깨달은 그 순간에 무게, 의미, 그런 것은 그 전에 어느 1초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죠. 무겁겠죠.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1초 1초, 1시간 1시간이지만 만약에 순간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 1초에 깨달음의 순간의 1초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영원과도 맞먹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의 순간이 만약 있다면. 베르크송은 그걸 구별한 거죠. 물리적 시간과 그 어떤 우리가 그게 감성적인 시간일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고문당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화생방 훈련하는 시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순간들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어떤 감성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요. 음악적 시간도 다르게 흘러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이유지만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안 나가더라도 음악의 시간은 그 악보대로라면은 다 똑같은 시간일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러의 교향곡은 두 마디마다 템포가 바뀐다고. 물리적 시간으로는 똑같아야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 미묘하게 바뀌는 거예요. 달라져요. 양이 달라지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똑같더라도 그게 음의 강도라든지 음의 넓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활을 쓰는 것도 음악 활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음표를 연주하더라도 더 넓은 음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음악도 사실은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그 템포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미세하게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느려지는 게 아니라 넓어져야 돼요. 점점 더 넓어져야지 그만큼 그 클라이맥스 포르테시모가 들어갈 공간이 생겨요. 물리적으로는 사실 캐치가 거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 정도로 점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표현해서는 느려지는 거죠. 하지만 그게 느려진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 느려진다고 표현하기가 어폐가 있을 정도로 그 느낌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커져요. 그 1초가 커져요. 그 이전의 1초보다 더 커져 버려요. 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시간이 예술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음악 역시 공간 예술이고 회화도 평면 예술이 아니라 공간 예술일 수 있고 시간 예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한눈에 딱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을 보더라도 거기에 동선이 있어요. 화가가 만들어 놓은 동선이 있어요. 따라가도록. 보는 사람의 시선이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동선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술을 볼 때도 시간이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미술 역시 시간 예술이고 음악 역시 그 사운드가 펼쳐지는 공간들. 말로는 그 무대를 완전히 공간을 다 입체적으로 사용했잖아요. 멀리서 불었다가 먼 소리를 냈다가 가까운 소리를 냈다가 그게 그냥 약한 소리가 아니라 먼 소리예요. 공간 예술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그리고 음악을 구조화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요. 그 전까지는 선적이었죠. 우리가 문장은 다 선으로 돼 있잖아요. 단 하나의 선으로 돼 있죠. 인간의 언어는. 컴퓨터 언어는 달라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컴퓨터는 같은 순간에 수많은 사고 연산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한 번에 한 문장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악도 그전까지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짰죠. 그리고 리니어한 흐름이 이 흐름이라는 것만이 흐름에는 또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적 흐름. 이것만이 음악을 짜는 방식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기 시작한 사람이 브루크너와 말러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브루크너는 시간을 어떻게 파악했냐면은 시간을 블럭화했어요. 벽돌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벽돌로 하나하나 쌓듯이. 그래서 뭐 무슨 꼭 그 고딕 성당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꼭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앞에서부터 뒤로 들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작품이라고 할 때는 작품은 달라요. 작품을 파악할 때는 시간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듣고 나서 우리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전체를 보면서 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브루크너 교향곡 7번 같은 경우 좋아하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향곡 7번? 7번의 클라이맥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몇 악장인지 아세요? 7번 브로크너 교향곡 7번의 클라이맥스. 이 악장이 있어요. 이 악장에 노박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심벌지를 쫙 한 번 치죠. 그 심벌지 연주자는 딱 그거 한 번 하러 그 공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치기도 해요. 원래는 안 썼어요, 심벌지를. 아무튼 이 악장에 이 리허설 번호 거기
브루크너 7번 교향곡에는 그 알파벳을 써놨거든요. 혹시 여기 인터넷에서 악보를 찾으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 악장의 W 배 부분을 찾아보세요. 거기가 클라이맥스예요. 악보를 딱 펼쳐보시면 거기가 딱 중간이에요. 악보에서 분량상으로. 완전히 이 악장을 중심으로 대칭을 만들어놨죠. 지난 시간에 말로 교향곡 10번 들으러 가신다고 10번인가 7번인가 저한테 팁 달라고 하신 분 계셨잖아요. 3악장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이건 문학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데 대칭 구조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시간상으로는 전체 시간상으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심벌스 나오는 그 클라이맥스 이후의 부분들은 거의 그냥 에필로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놨죠. 교향곡마다 클라이맥스가 다 달라요. 브루크너는 그 실험을 많이 했어요. 클라이맥스를 그냥 반드시 그냥 인습적으로 4악장 피날레가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수많은 곳에다가 클라이맥스를 배치해 본 실험을 했고요. 교향곡에서. 그리고 교향곡을 클라이맥스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죠. 기회가 되면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말로는 그랬어요. 말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화성도 터무니없어요. 사실은. 뒤에 가면 다른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린 건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토론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가져보죠. 남은 시간들은요.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 예, 클라이맥스요. 어떤 의미로 클라이맥스가 음악적인 클라이맥스죠. 뭔가 이렇게 뭔가 해소되는 느낌. 뭔가 그 정점에 올라간 느낌. 말로 10번 때 말씀해 주셔서 예, 이번에도 좀 예, 말씀해 주신 그걸 좀 유념해서 예. 구조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있었는데 예, 3악장이 되게 짧잖아요. 예, 4, 5악장에 있는 주제들이 3악장에도 나와서 그런 거는 좀 이해는 되는데 그냥 단순 배우가나 청자 입장으로서는 3악장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아서 예. 5악장이 뭔가 음, 강한 느낌이 예. 있어서 5악장이 왠지 클라이맥스가 아니었을까 이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 그때 3악장이 클라이맥스라고 해주셔서 그렇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도 볼 수 그러니까 있구나 뭐 이런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건 많은 말로 학자들이 낸 의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미하일 길렌이라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길렌이라는 이 지휘자가 좀 뭐라고 원래 할까? 지휘자가 아니었죠. 이게 좀뭐 그렇게 아니, 작곡도 했고요. 지휘자였고요, 처음부터. 말로 이분도 유태인이에요. 이분의 외삼촌이 에드와르트 이게 뭐죠? 슈토이어만이라고 쇤베르크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도르노와도 친분이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직접 작곡을 했어요. 쓴 곡이 그 남송이 섞인 곡인데
거기에 나오는 텍스트가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이에요. 그런 작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그 철학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특히 말러, 쉔베르크, 또 자기 외삼촌인 슈토이어만 그 계보로 내려오는 그 제2 비낙파의 연결선상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예?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저는 그 베를린에 그분이 베를린에 올 때마다 쫓아가가지고 좀 막 여쭤보고 뭐 악보 들고 가서 뭐 여쭤보고 했는데 그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주로 말로 브루크너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 두 마디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그때 해주신 얘기였고 사실 이분은 지위는 굉장히 간소해요. 그리고 아까 3악장이 그 크게 인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든 이유가 그 완성판을 만든 사람이 데릭 쿡이라는 영국의 음악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쓴 악보 혹시 버전 이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성판이 아니에요. 최종판도 아니고 콘서트 버전이에요. 연주할 수 있게끔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만든 연주만 가능하게 어떻게 보면 재구성해 놓은 악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중에 카펜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완성판 들어보면은 그건 자기가 진짜 말러가 빙의한 것처럼 완전히 포화 상태로 음악을 다 악보 그 음표들을 완전히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뭐가 맞을까? 최소한의 뼈대만 차라리 다 아직 파편으로 남아있는 뼈대만 딱 맞춰서 데릭 쿡처럼 보여주는 게 올바른 학자의 태도인지 카펜터처럼 말러가 했을 법한 시도도 그 어법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이게 완성판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죠. 근데 데릭 쿡이 인정을 받는 이유는 바로 또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완전히 학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복원만 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 이상의 어떤 야심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넣지를 않았죠. 개인적인 야심은. 이 문제를 여기서는 또 이제 음악의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미완성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이냐. 미술들에서는 미완성 작품을 다 감상해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처음 초기에 그렸던 그냥 찌글찌글했던 낙서도 전시회를 한번 따로 하기도 했고 김중섭이 화백이 지은 그 그 성냥 그 담배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도 있고 아니면은 목 잘리고 팔 잘린 토르소도 우리는 감상을 하죠. 음악은 쓰다만 작품을 우리는 감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뭔가 끝나지 않으면 감상하기 힘들잖아요. 거기에 의문을 던진 사람이 그 아르논쿠르였어요.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이 3악장, 원래 3악장짜리가 아니에요. 4악장을 쓰려고 했는데 계속 못 쓰고 끙끙끙끙 대다가 그냥 못 쓰고 돌아가셨죠. 완성을 못하고. 근데 앞에 스케치들이 남아 있어요. 아르논쿠르가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남아있는 스케치만 가지고 연주를 해본 거예요. 우리는 왜 음악은 토르소를 들을 수 없는가? 토르소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남아있는 토르소 그냥 몇 개 있고 선율 몇 개 있는 것만 그냥 한번 쫙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음악학자가 완성한 완성판 연주를 해줬죠. 그러니까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같은 경우는 완전한 2개의 악장이 남아 있어요. 3, 4악장은 아예 안 남아 있고요. 하지만 말러의 교향곡 10번 같은 경우는
스케치가 남아있죠. 1악장은 완전히 관현악 오케스트레이션이 돼 있는 악보가 남아있지만 나머지 악장들은 전부 4단짜리 피아노 악보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하게 어느 정도 꼴을 갖추게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선율만 그냥 대충 스케치만 해놓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들려줄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이제 또 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볼 문제죠. 감상이라는 거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시장성은, 흥행은 좀 떨어지겠죠. 이건 뭐 연주하다가 많은 그런 것들, 그야말로 파편에 불과한 찌끄러기들을 연주회장에서 내가 즐기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럼 또 미술을 관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 시도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문제 의식을 던져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좀 거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알반 베르크 룰루를 공연을 하면서 지휘자가 탁 지휘봉을 내려놓고 알반 베르크는 여기까지 곡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린다든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쉔베르크 오페라 중에도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미완성작인데 미완성된 채로 그냥 생뚱맞게 중간에서 잘려서 끝나요. 거기까지만 공연하는 공연도 있었고 프리드리히 체르하라는 오스트리아 작곡가가 완성판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든 완성판을 가지고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죠. 저는 여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오늘 한 마지막 문장, 타열이라는 게 예. 타열이요? 예. 타열이 음악 자체의 운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외부 음악적 바깥에서 비롯된다라는 의미 맞나요? 예,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막 뒤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막 뒤에서.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아도르노의 이제 난로 음악에 대한 해석? 예, 해석이죠. 예.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의 의미가 예. 저 저편의 그러니까 음악 내적 운동, 음악 안에서의 예.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바깥에서 비롯된다라는 아니, 비롯되는 것을 형상화하는 거죠. 바깥에서 예, 바깥에서 비롯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냐하면은 예, 우리는 시간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그죠? 절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의 문장을 한 번에 리니어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숙명이에요. 하지만 예술이 하는 일은 일종의 트릭인 거죠. 트릭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죠. 마치 뭐 한 것처럼. 마치 저기서 온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 효과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문자 글자 그대로 생각을 예.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도르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칸트부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칸트 미학까지도 안 가고 칸트 인식론에서 칸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인식 형식이에요. 인식의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볼 수도 인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죠. 그거는 자명해요. 물리적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의미를 고려한다면 1초가 0거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듯이 1초가 0것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 허구적인 이야기겠죠, 일종의. 아니면 그게 어떤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을 거예요. 집단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 가능할까요? 어떤 집단 최면? 그런 식의 일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사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일회적이고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 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아도르는 하고 있죠.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 예, 예, 어려움, 이건 나중에 뭐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었으니까 제가 뭐 다 까먹어버렸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줌으로 들으신 분들은요? 혹시 예. 가능하시면 예. CD를 하나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1번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로 그냥 듣고 그랬는데 좋은 예. 해석이 음반이요? 조금 예. 해석 번스타인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기로는 번스타인 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악보를 예. 구입하려고 대한음악사에 갔거든요. 예. 근데 다 있지도 않고 악보가 너무 비싼 거예요. 45,000원 막 이렇대요. 근데 예. 그냥 제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네. 인터넷에 보시면은 사이트가 근데 알려주신 데를 예. 들어갔는데 예. 뭐 IMAX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그 파일을 PDF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그거를 양면 인쇄하신 다음에 문방구 가셔서 재본을 하시면은 2,000원이면 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아니 뭐 회원가입하라 그래서 제가 못해서 혹시 누가 가지고 그거 계시면 기부금을 내실 생각이 있으면은 가입하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자기가 좋은 일 알겠습니다. 하니까 기부하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막 자꾸. 근데 안 하셔도 돼요. 네. 트럼펫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디예요? 혹시 알아요? 악보상에 트럼펫이 들어오는 아까 그 바깥에 멀리 있다가 조용히 거기요?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부분 있었잖아요. 예. 아니 속도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예. 글자도 다 못 알아요. 아니, 예, 이제 다음에 알려드리죠. 예. 퍼포먼스인데 그래도 그쵸. 사학장에 가면 퍼포먼스가 더 한번 나오잖아요. 한때는 말로기 한곡 굉장히 자주 연주했었는데 또 그게 한물 갔나 봐요. 그 유행이. 10번에서도 약간의 퍼포먼스는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거, 이렇게 어떤 아니 그냥 퍼포먼스? 클라리넷을 이렇게 예. 들고 불더라고요. 이건 말라에서 자주 나오는 퍼포먼스예요. 그게 그리고 말라가 네. 악보에도 써놨어요. 일부러. 이 부분에서는 그 배를 들고 연주하라고. 그렇게 하면 소리가 확 튀어나오거든요. 그 악기만. 같이 앙상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마치 협주곡을 하듯이 그 악기 소리만 확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튜바 소리가 이렇게 좀 예. 꾸룩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근데 그 소리가 그것도 말러가 이렇게 아니요, 지시를 그거는 한 그 건가요? 악기의 특성이에요. 아, 아 그래요? 어떤 파장이 부분만? 극저음으로 내려갈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잘 모르는 지휘자는 자꾸 트럼본이나 튜바한테 그르륵 그르륵 소리 내지 말라고 막 구박하는 지휘자 저 봤어요. 근데 그건 진짜 그 악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저음이기 때문에 파장이 그 정도 악기면은 한 음의 파장의 길이가 2m가 넘어요. 한 파장에 이렇게 파장이 물결처럼 파장이 있거든요. 2m, 5m가 돼요. 그러면은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연주자도. 유난히 좀 그런 부분이 있길래 저는 그것도 예. 말러가 지시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아니요. 들어요. 네. 피콜로 갖고 그런 소리 낼 수 못 내요. 아니 튜바. 예, 그러니까 튜바는 저음악기이기 때문에 나는 아,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펫이나 플룻으로 아주 떠는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프르르르 하는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그 주로 현대 음악에서 쓰이는 기법인데요. 스트라빈스키도 많이 썼어요. 그건 플러터라는 주법이거든요. 속에서 입술을 떠는 거예요. 드르르 하고. 원래 이거를 텅잉이라고 해요. 그 음을 하나씩 하나씩 그 또이또이 연주하려면은 입술로 하거든요. 그래서 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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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 빨리 하면은 더블 텅잉도 있고요. 티카 티카 보통은 처음 초보들은 텅잉을 한 번씩을 하죠. 근데 더블 텅잉은 한 번에 두 번 텅잉을 하는 거고 트리플 텅잉도 있고 이제 더 빨라지면은 그게 음이 뜨르르르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스트라빈스키 곡이나 유라츠 스트라우스도 쓴 적이 있고 예, 뭐 말로 곡 중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플러터라고 해요. 재즈 트럼펫에서는 더 그런 게 많은 거죠. 재즈도 예, 그런 거 들어본 것 같네요. 재즈는 뭐, 예, 그게 뭐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 뮤트도 많이 끼고 하고 뮤트 종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재즈는. 또 그 구멍이 난 그 야근기가 구멍이 난 야근기가 있어서 왕왕왕왕 하잖아요. 막았다 뗐다 막았다 뗐다 하면은 그런 소리도 나고 그러죠. 그 뮤트 재질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 달라요. 아까 여기서도 뮤트 그 혼의 야근기도 나왔었어요. 그 뮤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다 말로 확보해는. 그럼요. 아, 말로만이 아니라 뮤트는 사실 일반 써줘야 돼요. 예, 서라까지 다 정확하게 예, 기보가 돼 있어요. 예. 보통 근데 호르는 뮤트를 잘 안 쓰는데 말로는 뮤트를 쓰게 하고 바르톡 같은 경우는 튜바도 뮤트를 쓰게 해요. 엄청나게 커요. 뮤트가 한 이만해요. 그 뭐죠? 미라클레스 만다린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판토마임에 쓰는 발레 음악 같은 건데, 이상한 예, 이 중부 이상한 관리. 그거 보면은 이렇게 야근기를 잡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연주하는 사람이. 실제로 보셔야지 재밌어요. 그런 연주들은. 유튜브에서라도.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연주를 자기네 거 중계하는 그 오케스트라들이 많거든요.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콘서트바우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독일의 하이에르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옛날에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국악단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아주 정기적으로 자기네들 공연 올리고 있으니까 그 굉장히 좋은 공연들 많이 올라와요 무료로. 찾아서 보시면 재미있는 공연 많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